2006년 11월 16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바로 위층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A씨는 옆집에 살던 매형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불길한 마음을 다잡고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A씨는 잠에서 깨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던 A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날따라 5시 30분이 지나도 2층에 살던 김씨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씨는 건설 일을 하고 있어서 평소 새벽 5시 30분이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에는 김씨가 조금 늦게 출근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자 불길함을 느낍니다. 새벽에 들렸던 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옆집에 사는 매형 B씨와 함께 2층 집에 올라가 본 것은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층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느꼈던 불길함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층) 집 안에는 부부가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던 남편 김씨는 거실 현관 쪽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 임씨는 거실 안쪽 창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손에는 찢긴 비닐 우비가 쥐어져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찢어진 우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범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2층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건을 인천 십정동 부부살인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청자분이 영상 제작을 요청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면서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꽤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도 했고, 이 사건을 다룬 전문가나 유튜버 분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가능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조사를 하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범인의 침입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사건 현장인 2층 집의 구조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사건 당시 이 2층 집의 1층에는 A씨 남매가 각각 새들어 살면서 건축 설비점과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층의 두 가게와 2층 집은 출입문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가게 왼편으로 나 있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철제 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대문이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서는 누군가의 침입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혹시 열려있던 것일까요? 이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존재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집 현관문이 나옵니다. 이 집의 구조상 특이한 점은 현관문 외에도 또 하나의 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바깥 현관문에 보조키를 설치해준 열쇠공은 사건 직후 보조키를 확인해봤으나 억지로 연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대체 이 두 문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경우와 열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면 침입은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층 세입자 A씨가 2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 역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새벽 2시 이후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새벽 시간에 부부가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상생활 시간이라면
택배기사나 가스 검침원 등으로 위장한 인물에 속아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늦은 새벽 시간이라면 이런 위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선은 자연스럽게 면식이 있는 인물로 좁혀지게 됩니다. 부부 중 최소한 어느 한 명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황, 즉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집 안으로 무사히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저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피해자 부부가 대문과 첫 번째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안쪽 현관문만 잠그고 자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인은 안쪽 현관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놓입니다. 이 안쪽 현관문은 보조키도 달려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열쇠로 여는 기본적인 잠금 장치만 달려있었습니다. 이런 문은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손쉽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집의 구조상 허술한 한 곳, 즉 거실 쪽 베란다와 연결된 유리문으로 침입한 경우입니다. 이 유리문은 1층 가게 정면 쪽에 설치되어 있어 집 밖에서는 다가갈 수 없고 집 안 거실을 통해 연결된 베란다를 나가야만 유리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건물 옆면에서 타고 올라가거나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에서 건너가면 이 유리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볼 때 부부가 직접 문을 열어줬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범인이 집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굴 먼저 죽였을까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남편 김 씨는 현관문 쪽 거실에서, 그리고 아내 임 씨는 거실 안쪽 베란다 창문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김 씨의 몸에서는 총 8곳의 자상이, 그리고 아내 임 씨에게선 무려 37곳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경찰은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범인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바로 살해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목과 심장 등 급소만을 공격당한 점과 남편에게 아무런 저항은 없었던 점 역시 바로 제압당한 증거라고 판단했고, 집에 부부가 산다는 것을 아는 면식범이 부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인물부터 빠르게 제압하고자 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후 남편을 제압한 범인이 곧이어 아내를 공격해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몸에 생긴 37곳의 자상 중 등 뒤에 난 자상은 아내가 순간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혈흔 형태 분석을 비롯한 각종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해 이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애초에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비닐 우유를 입고 침입해서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그 뒤 거실에서 벌어진 소란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나와 범인을 잡으려고 하자 남편의 급소를 찔러 바로 제압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도주할 때 남편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범인의 비닐 우유를 붙잡았고, 이 때문에 남편의 손에 비닐 우유가 움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의 분석 결과는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줍니다. 사건 당시 아내는 거실에서, 그리고 남편은 안방에서 따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범인이 정말로 면식범이 맞는가입니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펼쳤습니다. 강제로 침입하는 적이 없었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원한관계가 있는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했고 부부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용의자로 떠오른 몇몇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층 세입자 A씨와 그의 매형 B씨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층 집 주인 김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건 전날인 11월 15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이들 세 사람은 1층 가게 밖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더욱 의심을 산 이들은 경찰로부터 강력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게 내부 어디에서도 수상한 흔적이나 증거품은 없었고
최면 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인근 채소가게 주인인 C씨입니다. 그는 2층 집 부부와 가깝게 지냈으며 부부에게서 현금을 빌렸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특전사 중사 출신이라는 점도 의구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는 빌렸던 현금을 다 갚았고 오히려 현금을 빌려준 것 때문에 평소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씨의 집에 대해서도 수색을 했지만 아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가 없자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용의자로 부각된 인물은 피해 부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두 아들은 부부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 의대에 재학 중이던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지방의 수의대에 다니고 있던 작은아들은 충청남도 모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이웃들은 두 아들들 중 큰아들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당시 큰아들이 주식을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는 소문이 이웃들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큰아들의 행적에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1층 세입자 B씨는 사건 당일 2층 부부의 사망 소식을 전하러 큰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B씨는 큰아들이 다니던 대학교에 연락해 급한 일이니 큰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 학교 측에서는 대학병원에 연락을 취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쯤 연락이 닿은 큰아들은 B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나 지금 부평역 통과하고 있어요. 사건 소식을 전달하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시 큰아들은 대학이 위치한 해화역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십정동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에 가려면 해화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한 이후 동암역에 내려야 합니다. 부평역은 동암역 두 정거장 전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B씨와 통화하기 한참 전에 부모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는 것이 됩니다. 경찰은 큰아들의 이러한 행적을 수상하게 생각해 지하철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CCTV 어디에서도 큰아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큰아들을 더욱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을 불러 먼저 이웃들 사이에 떠돌던 소문의 진상을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4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했는데 의대 공부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유흥비로 많은 돈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지게 되었고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용했지만 계속 이자가 붙어 빚이 5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큰아들의 진술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고 사건 당일 왜 부모의 집으로 향했던 것인지 혹시 행적을 거짓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큰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진지하게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집에 가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큰아들을 강하게 의심해 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조사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편 작은아들은 사건 당시 학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일찍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부부의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 등 100여 명이 넘는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정말 면식범이 맞을까요? 혹시 경찰이 놓친 단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당시 경찰이 면식범으로 추정한 두 가지 큰 근거인 흔적 없는 주거 침입과 지나치게 잔혹한 범행 양상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검거된 두 명의 연쇄살인범들에 의해 깨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유영철과 정남규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주택에 침입해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범행 수법을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각각의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의심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섣불리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십정동 부부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기존의 추정 방법이 자리잡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면식범 위주로 수사가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을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앞서 의문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피해자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범인이 몰래 집 안으로 침입이 가능했다면 범인은 면식범일 수도 있지만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면식범 쪽으로만 시선을 두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의문점은 범행의 목적입니다. 범행은 분명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간에 우비를 입고 흉기를 챙긴 것 자체가 살인, 아니 적어도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체 범인은 왜 부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먼저 면식범이라면 부부 혹은 부부 중에 한 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한이나 치정, 금품관계 등 무언가 범인과 부부 사이에 혹은 범인과 부부 가운데 한 명 사이에 엮인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는 1억 원이 넘게 들어있는 적금 통장 4개와 김씨의 거래장부가 없어졌습니다. 건축 일을 하던 김씨와 거래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거래관계상 불만이나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일까요? 그런데 만약 면식범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살인이 범행 목적 그 자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인은 살인 충동이 끌어오르자 우비를 입고 흉기를 챙기면서 오늘 아무나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하기 쉬워 보이는 집을 찾아다니다 김씨 부부의 집을 발견했고 몰래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다만 이 경우 범인은 왜 적금 통장 4개와 김씨의 거래장부를 가져갔을까요? 이것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것이 적금 통장 4개와 거래장부 뿐일까요? 여러분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어지럽혀진 현장에서 금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사실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고 현금과 폐물 등 금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부부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사망했고 경찰은 부부와 가까운 인물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금 통장과 거래장부 등 사건 현장에서 없어졌다고 알려진 것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부부의 집에 있던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적금을 들고 있다는 사실과 거래장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에게 집안 어딘가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감춰두었다거나 몇 개의 폐물이 어딘가 감춰져 있다는 것 등은 몰랐던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나중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금 16만 원이 그대로 있다고 진술했지만 충청남도에 따로 거주하고 있던 작은 아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현금이 더 있었다면 어떨까요? 분명 사건 현장에는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두운 집안에서 빠르게 금품이 있을 만한 곳을 뒤졌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짚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비를 입고 흉기를 준비해 살인을 계획한 범인이 갑자기 금품을 훔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실제 살인사건 현장에서 뜬금없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은 곧잘 보이는 현상입니다. 살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다른 부가적인 이득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면식범이든 비면식범이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집으로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식범이라면 살인의 목적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비면식범이라면 살인 그 자체가 범행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 이후 빠르게 현장을 뒤져 금품을 챙겨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식범의 경우 특정 물건을 챙기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은 그것이 거래장부일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이 품고 있는 중요한 의문점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범인은 정말 한 명인가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모두 범인이 한 명일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적 분석 기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전까지는 범인이 2명일 수 있다는 의견이 꽤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범인이 한 명일 때 어떻게 부부를 아무런 저항은 없이 동시에 제압할 수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는 범인이 한 명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따로 자고 있던 부부가 순차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상으로는 범인이 한 명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의문점은 바로 사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건 현장이 꾸며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이 꾸며진 것이 아니고 도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발자국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찢겨진 우비를 그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남편 김씨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도주하려는 범인의 우비를 잡아채자 범인이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피가 새어나와 있는 공간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그 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우비를 벗었고 우비나 장갑 혹은 옷 등으로 신발에 묻은 피를 닦은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 모습을 표면 그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피 묻은 발자국이 범인이 일부러 남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다른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발자국 하나만 남겨놓은 점, 다른 족적은 남아있지 않은데 굳이 혈흔이 있는 곳에 발자국 하나만을 남긴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양쪽의 주장 어느 쪽도 나름의 이유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만약에 사건 현장을 꾸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신이 신고 온 신발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물론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모 브랜드 신발 밑창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이 많아 어떤 신발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단서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만약 용의자가 나타나면 신발을 수색해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따로 신발을 가져왔을까요? 다만 이 경우 신발을 어떻게 챙겨왔고 범행 이후 어떻게 챙겨 나갔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범행 이후 금품, 적어도 통장과 거래장부를 챙긴 상황에서 피 묻은 신발까지 어떻게 챙겨 나갔을까요? 범인이 가방이라도 메고 왔던 것일까요? 이렇듯 이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째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부부가 살던 2층 집은 형제 공동 명의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10여 년 동안 부모의 유품이 있는 안방은 그대로 놔둔 채 거실과 부엌만을 사용하며 수시로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부모를 잊지 못하고 혹시나 사건이 해결될까 사건 현장을 유지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십정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자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매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부모의 원통함이라도 풀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많은 의문점의 정답은 범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그 정답에 다가가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1층 세입자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수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점 때문에 용의자로 몰려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바로 옆집에 살던 매형 B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같은 주택에 살던 A씨와 B씨 중 A씨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집 구조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A씨가 잠을 자고 있던 건축설비점 안에 있던 방의 바로 위에는 2층 집의 안방과 거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B씨가 잠을 자고 있던 1층 방앗간 안쪽 방의 바로 위에는 2층 집의 현관과 앞마당이 위치합니다. 실제 각 방에서 2층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실험해보자 1층 건축설비점 방에서는 소리가 매우 잘 들리는 반면 방앗간 안쪽 방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즉 1층 세입자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전화벨 소리도 함께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전화벨 소리가 꽤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이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부부나 범인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인지 아니면 집 전화가 울린 것인지 아쉽게도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전수조사했고 집 전화 통화 내역 2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시간대에 부부의 집 반경 3km 이내의 기지국에 잡힌 휴대전화 통화 내역 93만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는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의 범인이 칼을 써본 적이 있는 프로라고 판단합니다. 칼을 써보지 않은 인물이라면 단번에 제압하지 못해 저항은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프로라면 빠르게 두세 번 정도 급소를 찌르면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원한관계나 금품관계 등 피해자와 무언가 엮인 것이 있는 인물이 살인을 청부했고 살인 이후 통장이나 거래장부 등을 챙겨오라고 주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써본 적 있는 인물이 범인이라는 가정을 앞서 이야기한 비면식범의 가능성과 결합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칼을 다뤄본 적 있는 살인 충동이 넘치는 인물, 즉 연쇄살인범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건 전날인 11월 15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5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밤 비는 그쳤고 새벽 2시경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건 시간대에 비가 내렸다면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비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비가 그친 후 꽤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을 목적보다는 살인 과정에서 옷에 피가 튀지 않게 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비닐 우비에 대해 추적을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우비는 미세한 체크 무늬에 단추가 3개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 수만 개의 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제품의 국내 유통 과정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